안녕하세요. 도스토옙스키 이어서 읽기 전에 오늘 아침부터 점심까지 저와의 이 깊이 있는 대화를 같이 함께 해주신 존님하고 아이디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어떤 지적 열망과 이런 내적 성장 욕구를 훨씬 더 불태울 수 있었고 마음이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자, 그럼 도스토옙스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과 도박의 광기 부분인데 도스토옙스키는 일반인들보다도 어떤 신념이나 사람, 상황에 강하게 사로잡히거나 들리는 기질을 타고났던 것 같다.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뭔가 역동적이고 가슴이 휘몰아치는 어떤 그러한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특성은 그에게 잔인한 쾌락이었던 동시에 고통이기도 했던 사랑과 도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도스토옙스키를 덮쳤던 첫 번째 열정은 그가 징역 형기를 가까스로 마치고 세미팔라틴스크 주둔 제7대 보병연대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찾아왔다. 세미팔라틴스크는 몽고와의 접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인구 5천의 벽지였다. 그곳의 병사들 중엔 부자에게서 돈을 받고 대신 입대한 사람, 지주가 형벌 대신에 군대로 보낸 농노, 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이 많았다. 옴스크 감옥의 죄수들보다 결코 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집단 속에서 작가는 일개 병사로서 근무해야 했다. 하지만 징역살이 할 때보다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고 독서와 글쓰기도 허락되었기에 그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1854년 때마침 신임 행정관 브랑겔 남작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세미팔라틴스크에 부임해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도스토옙스키를 알고 있던 그는 작가를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이 시기에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의 첫 반려자를 만나게 된다. 브랑겔 남작이 이 지역의 소위 상류 사회로 그를 끌고 다니면서 미래의 부인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 이사예바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책을 많이 읽어 훌륭한 교양과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아, 정말 이렇게 훌륭한 교양과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여성,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게다가 가냘프고 정열적인 아름다운 금발 미인이었기에 도스토옙스키는 금세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렉산드르 이사예프라는 교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둔 유부녀였다. 벌써 비극이 시작될 것 같죠. 유부녀였다라는 것부터.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 그녀가 주정뱅이 남편과 빈곤으로 인해 실제로는 처참한 생활을 했다는 점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여하튼 당시 마리아 이사예바에게 완전히 매혹당해 있던 도스토옙스키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구애를 한다.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여자에게 구애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버려가면서까지 끊임없이 뭔가 여자에게 구애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요. 브랑겔 남작은 그들의 사랑을 마땅치 않게 여기면서도 여러 면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도스토옙스키를 위로하기도 하고 1855년 쿠즈네츠크로 마리아의 남편이 정근 가게 되었을 때는 남편 이사예프에게 억지로 술을 권해서 취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 작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다. 마리아가 떠난 후 도스토옙스키는 힘겨웠지만 나름대로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얼마 후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견딜 수 없으며 몸이 아파 너무 힘들다는 그녀의 편지를 받고는 안절부절 못한다. 그렇게 도스토옙스키가 속을 채우고 있을 무렵 마리아의 남편이 앓다가 숨을 거두었고 1857년 2월 6일 도스토옙스키는 우여곡절 끝에 당시 31살이었던 그녀와 결혼에 골인했다. 뭐 유부녀라 그래가지고 아들 있다 그래가지고 나이 어릴 줄 알았는데 31살밖에 아니 나이 어린 게 아니라 나이 많을 줄 알았는데 31살밖에 되지 않았었네요. 그죠? 그러나 막상 그녀와의 부부 생활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폐병을 앓는 데다가 유난히 히스테리가 심하고 허영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허영심과 질투심, 히스테리 이런 거는 막상 만나서 포장지를 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도스토옙스키도 역시 인간으로서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 이사예바와 알코올 중독자로 직장을 잃은 그녀의 전 남편인 이사예프는 소설 제아벌에서 소냐의 아버지인 마르멜라도프와 폐결핵으로 고생하는 새어머니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로 새 생명력을 부여받는다. 새 생명력을 부여받은 거죠. 주정뱅이 하급관리 마르멜라도프가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자기 아내에 대해 술집에서 떠벌리는 내용에는 작가의 첫 부인의 삶의 여정과 성격이 고스란히 녹아나고 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결혼했지만 신혼의 단 꿈은 잠시였다. 더구나 이 시기 그는 한 달이 멀다 하고 간질 발작이 일어났다. 정말 삶이 진짜 이렇게 굴곡질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황제 알렉산드르 2세에게 전역 허가 신청서를 올렸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마침내 1859년 10년 만에 페테르부르크로 귀환하게 된다. 뭔가 내가 정말로 멋있고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막상 만나서 살다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추잡함과 더러움이 다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 인생이 뭐 원래 그런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네요. 도스토옙스키가 부재했던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다. 과거 농노제도가 끝나고 1861년 농노해방을 앞둔 고조된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작가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고무되어 새롭게 문필 활동에 착수한다. 도스토옙스키가 유형 생활을 하는 동안 담배 공장을 경영했던 형 미하일은 아우가 돌아오자 지난날의 문학적 열정을 되살려 공장을 팔아치우고 아우를 전속 작가로 삼아 잡지 시간을 1861년에 발간한다. 그래도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형이 있었잖아. 자기 자신의 어떤 문학적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형이 있었는데 나는 형도 없어. 이런 형도. 어쨌든 간에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의 옥중 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죽음의 집의 기록과 학대받은 사람들을 이 잡지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복귀하게 된다. 문예지의 편집 마감일을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잦은 철회가 이어지는 힘겨운 생활이 계속되었지만 1862년 시간지의 경영이 순조로워지고 죽음의 집의 기록 출판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도스토옙스키는 유럽 여행을 계획한다. 그리고 1862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을 여행한다. 인상을 담은 여행기가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기록을 통해 발표된다. 이 여행기는 주로 파리와 런던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데 파리 시민들의 비속함, 런던의 자본주의 등 유럽에 대한 환멸적인 느낌이 지배적이다. 그들의 어떤 귀족 사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지저분하고 어떤 역겨운 모습을 많이 본 거죠. 도스토옙스키에게 일찍이 위대한 프랑스 혁명의 전통이 숨쉬어야 할 도시로 생각되었던 파리는 부르주아의 탐욕과 비속함, 물질 만능 풍조가 만연된 허위와 기만이 가득 찬 도시로 다가왔다. 이 파리와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뭐랄까 유럽의 어떤 이러한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을 묘사했던 또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이제 좀 문제가 많았던 작가예요. 예, 도나시엥 알폰소 프랑스와 사드라는 작가. 여러분 사디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디즘의 어원이 됐던 이 사드라는 이제 귀족이 있습니다. 이 귀족이 이제 너무나 노골적이고 너무나 적나라한 어떤 성적 학대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글들을 많이 써서 남겼는데 대부분 불살라지고 몇 권 안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추천해드리면 소돔의 120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이거 추천했다고 또 제 영상 와가지고 너가 사람 새끼냐 어떻게 이런 걸 추천할 수 있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얼마나 적나라하게 인간의 그 본능의 지저분함과 어떤 그 솔직함을 보여줬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는 파리의 부르주아주의는 자기 만족적인 마취 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들의 부르주아 본성에는 노예 근성까지 배어있다고 비판했다. 도스토옙스키에게는 런던 역시 부르주아적 기운이 악마적인 맹위를 떨치고 있는 도시로 느껴졌다. 바알신 같은 거대하고 화려한 런던이 세계 자본주의의 수도라는 점과 그리고 이 도시의 세계 박람회의 화려한 성과와 빈민굴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식민제국의 끝없는 물질과 권력 추구의 실상과 비극성을 여전히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세계 박람회로 몰려든 무수한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엄청난 자본주의 체제의 힘을 바알의 왕국이자 인간의 희생물이 바쳐지는 악마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수정궁 같은 도시와 세계 박람회는 지하생활자의 수기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무수한 사람을 한 무리로 만들어버리는 소위 사회주의적 수정궁으로 변형되어 작가의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기록은 작가의 철학적 사색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지하생활자의 수기에서 더욱 확대 발전된다. 지하생활자 수기의 주인공인 소위 지하인은 고귀한 인간들의 반대편에서 그들의 실중주의, 공리주의, 이성주의를 공격한다. 그는 인간이란 생각처럼 순수하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변덕스럽고 부도덕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그런 맥락에서 인간을 토대로 세워진 사회주의적 수정궁은 지상낙원이 아니라 소위 닭장이고 개미탑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표현이 멋있네. 개미탑. 그러나 개체의 인격이 배제된 유럽의 개미탑과 달리 러시아인의 본성에는 형제애족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점을 작가는 강조한다. 이렇게 그의 유럽 여행은 서구주의를 배격하고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유사한 슬라브주의나 대지주의를 옹호하는 그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의 반유럽주의의 정서는 이후 소위 유럽 문명론자인 미성년의 주인공 베르실로프의 형상을 통해 재차 구현된다. 현대 문명의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 베르실로프의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은 흔들리며 분열된다. 베르실로프의 관념은 모호하고 그에게 진리는 상대적이었기에 그의 믿음은 불신과 다를 바 없다고 낙인 찍었던 것이다. 1863년 8월 도스토옙스키는 또 한 차례의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번 여행에서는 아폴리라니아 수슬로바라는 여인과의 뜨거운 사랑이 약속되어 있는 듯했다.
이 수슬로바라는 여인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슬로바라는 여인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인생에 있어서 작품의 이 모티브로서 일종의 그 대리인으로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도스토예프스키를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첫 번째 부인 마리아와도 열렬한 로맨스의 감정으로 결혼하긴 했지만 그들이 함께한 7년간의 결혼 생활은 거의 뭐 지옥과도 같았죠. 작가에게 있어서. 게다가 마지막 몇 년간은 별거 상태로 지냈다. 그 기간에 그는 자신에게 접근해오는 수슬로바라는 당돌한 아가씨에게 자연스레 마음을 뺏기게 된다. 그는 게르첸과 프루동을 읽었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여성의 방을 옹호했다. 원래 문학에 재능이 있었던 그녀는 1861년 도스토예프스키 형제가 발간한 시간의 단편을 발표하면서 그와 가까워졌다. 당시 22살이던 그녀는 문학 강연회에서 죽음의 집의 기록을 열정적으로 낭독하던 도스토예프스키의 모습에 그 모습 속에서 고난받는 시대의 영웅을 보았고 이로써 그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1861년 가을 그녀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마음을 담은 한 편의 편지를 보냈고 이를 계기로 그는 이 새파란 작가와 열렬한 사랑에 빠진다. 그러니까 일종의 잘못된 시작이었죠. 어떻게 보면. 처음엔 그녀를 한갓 호기심 많은 문학소녀로 받아들였으나 날이 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오만스럽기조차 한 그녀에게서 신선한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여하튼 그녀에 대해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작가는 둘만의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1863년 시간에 폐간 문제로 발이 묶여 있어 그들은 함께 떠날 수는 없었다. 수슬로바가 먼저 출발하고 나중에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얼마 후 작가는 프랑스로 출발했는데 가는 도중에 비스바덴에서 나흘 동안 머물면서 룰렛 도박에 손을 대게 된다. 이후 계속된 룰렛 도박에 대한 작가의 비극적 열정은 여기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슬로바를 만났던 시점부터 이 거대한 비극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박도 이때 시작이 된 거고 이 수슬로바라는 여인으로 인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제 나올 겁니다. 한편 몇 달 먼저 출발한 수슬로바는 작가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릴 겨를도 없이 어느새 파리에서 알게 된 살바도르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의 의과대학생에게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 도스토예프스키를 만나려고 하는 그 기다리는 도중에도 또 이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얼마 후 그 사내에게서 버림을 받자 다시 도스토예프스키를 찾아와 자신을 배신한 이 의과 대학생에게 이제 욕을 하면서 이 의과 대학생을 도스토예프스키 앞에서 욕을 하면서 통곡한다. 골 때리는 상황이죠. 오히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녀를 달래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들은 애인보다는 남매와 같은 감정으로 여행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행 도중 작가는 끊임없이 수슬로바에게 사랑을 구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외로운 사람이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주위에 있었던 이제 수슬로바라는 여인에게 사랑을 구했던 건데, 하지만 그녀는 기분에 따라 어떤 때는 응해주고 어떤 때는 찬바람이 불 정도로 쌀쌀하게 대했다. 갖고 논 거죠, 한마디로. 석 달 내내 도스토예프스키는 수슬로바에 대한 증오와 사랑을 동시에 곱씹으면서 여행할 수밖에 없었다. 엄청 이제 심적 스트레스가 됐을 거고, 동시에 그는 여행 내내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다. 그에게 수슬로바와 룰렛을 향한 두 가지 열정,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열정과 룰렛을 향한 열정은 하나로 뒤엉켜가지고 풀 수 없는 실타래이자 아마도 이 완전히 그냥 똥통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도박 걸기의 흥분, 카지노의 분위기, 룰렛 테이블에 둘러서 있는 탐욕스러운 인파, 수북히 쌓인 금화, 물주가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소리, 파멸의 불길한 전조와 일확천금을 얻을 것 같은 이러한 희망들은 그의 시적 영혼과 정신을 사로잡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단순히 따고 싶은 갈망이라든가 백만장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모험과 도전의식으로 가득 찬 질식할 것 같은 흥분 상태였다. 이랬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제 제 생각인데, 도스토예프스키가 어떤 이러한 삶의 인생의 굴곡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천국을 맛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비극적인 연속의 삶의 이 실타래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박이 줄 수 있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마치 다음날 저 높은 하늘에 떠오르는 그런 어떤 해와 같은 모습, 태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서 염원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삶이 너무나 시궁창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방의 이런 극적 전환을 꿈꾸는 삶,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아무튼 간에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비덴바덴이 아니라 바덴바덴입니다. 바덴바덴에서 마지막 한 푼까지 잃고 빈털터리가 된다. 그는 형에게 자신의 도박 전략을 믿었노라. 또 자신과 형수를 위해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돈의 부족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은 단지 핑계였고 사실상 그는 도박 자체를 위한 도박을 사랑했고 그것의 저열함 그리고 공포 그런 단순한 고통, 달콤한 고통을 사랑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의 본성은 항상 극단적인 감각들, 운명과의 한판 승부, 파멸의 전조 등을 필요로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되게 어떤 격렬한 충동과 감정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소설 도박꾼은 도박에 함몰된 작가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작품이다. 이 작품의 화자인 젊은 귀족 알렉사이 이바노비치는 두 가지 열정, 자고란스키 장군의 딸 폴리냐에 대한 사랑과 룰렛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다. 똑같죠. 도스토옙스키도 역시 수슬로바에 대한 열정과 룰렛 도박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여주인공 폴리냐는 아폴리나리아의 수슬로바의 이름과 그 열정적이고 당당한 성격을 모두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이러한 자서전적인 소재가 도입됨으로써 남자 주인공 알렉사이 이바노비치가 다름 아닌 작가 도스토옙스키 자신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쉽게 우린 알 수 있죠. 알렉세이 이바노비치는 몰락한 퇴역 장군 자고란스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여주인공 폴리냐를 사랑한다. 하지만 폴리냐는 알렉세이 이바노비치의 사랑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한다. 정말 제가 싫어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사람 감정 갖고 노는 거 제가 아주 경멸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성에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자신을 헌신해 가면서까지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는 행동 자체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남자들과 석연치 않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알렉세이 이바노비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갖고 노는 거죠. 어장처럼. 알렉세이 이바노비치는 폴리나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녀의 비밀을 꿰뚫어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하지만 폴리나로부터 더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코 내가 그녀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과 내 공상들을 절대 실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그녀에게 대단한 쾌감을 가져다 준다. 아, 진짜. 그렇지 않고서야 신중하고 영리한 그녀가 그렇게 솔직하고 허물 없이 나를 막대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이 마치 고대 여왕의 모습이라도 된 것처럼 고대 여왕이 된 것처럼 나를 보아온 것 같다. 여왕은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신의 노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 젖혔던 것이다. 그렇다. 그녀는 몇 번이나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아,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지? 알렉세이 이바노비치의 의식은 점점 더 분열되어 가며 이로 인해 행동 또한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자신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녀에게 맹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맞죠? 예. 그러면서도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고 자신이 흠모하는 여인에게 비굴한 노예가 되어준다.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예.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위기가 많이 닥쳤어요. 살면서. 예, 비굴해질 법한 이런 위기가. 그럴 때마다 이제 이성을 붙잡고 리즌이죠. 리즌을 붙잡고 자신을 다그치면서 정신 차리고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스스로한테 얘기하곤 합니다. 동시에 여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여자를 더욱더 심하게 증오하는 이러한 양가 감정을 맛보게 되는 거고 여인에 대한 모욕감으로 괴로워하는 동시에 이런 치욕 속에서 여태껏 몰랐던 어떤 쾌감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자기학대적 관능성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타락과 수치심에서 오는 자기학대의 관능성은 이후 지하생활자의 수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 변형된다. 이게 너무 인간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를 막대하는 걸 알면서도 헌신하는 거. 진짜. 을의 끝판왕. 절대 갑이 될 수 없는 어장 속에 피레미로서 남아있지만 결코 상어가 될 수 없는 남자. 이런 삶 살지 마세요. 당장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뛰쳐나와서 도스토옙스키의 도박꾼 읽으세요. 사랑꾼
말고 도박꾼, 사랑꾼이 왜 나온 거야?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기묘한 관계였던 두 사람. 도스토예프스키는 수슬로바가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끊임없이 경멸하며 고통을 준다고 하소연한다. 수슬로바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그녀는 일기에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도스토예프스키를 자신의 신념을 말살시킨 최초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받은 일종의 모욕감으로 그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잠재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여하튼 여성 해방을 부르짖는 열성분자이자 니힐리스트였던 수슬로바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후속 장편소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여주인공의 원천이 된다. 도박꾼 이후 소설 백치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아글라야,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그루첸카와 같은 자기 열정과 파괴적인 에로스의 힘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여주인공은 전부 다 남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악녀라고 볼 수 있는데 수슬로바에서 파생된 인물들이다. 몇 달간 계속되었던 도스토예프스키와 수슬로바의 해외여행은 그의 10월로 막을 내린다. 도스토예프스키를 사실상 병들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역설적으로 더 성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영감을 줬던 여자죠. 하지만 그들의 끈질긴 인연은 도스토예프스키가 두 번째 결혼을 한 이후에도 얼마 동안 편지를 통해 계속되었다. 일단 러시아로 돌아온 도스토예프스키는 결핵으로 심각한 지경이었던 아내의 병상을 지킨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아내의 마지막을 돌보며 희생과 보속의 심정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러나 고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 아내의 죽음 뒤 그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형 미하일의 죽음도 잇따랐다. 1864년은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해였다. 저에게 2021년은 가장 고통스럽고 쓰레기 같은 해였습니다. 마찬가지였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읽고 다음엔 이제 가난과 파산의 늪인데 또 다음 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뭐 검은색 물감에다가 검은색 매직을 칠한 느낌이에요. 완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주 어두워. 더 이상 밝아질 수가 없는 그런 느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스토예프스키가 훌륭한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